안녕하세요. 교육학 개론 6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일자는 4월 17일 토요일이고요. 여러분들 벌써 우리가 개강한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6주차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7주차 수업은 아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대면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겠고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수업은 심리학 기초, 교육심리학의 기초를 지난주에 나눠서 파트 1으로 공부를 했고 오늘은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신 분은 비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약간 페이지 수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책은 91페이지입니다. 아마 비슷할 것 같으니까 찾아서 비교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육심리학의 기초와 인간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발달 이론에서 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심리학의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인간 발달의 기본적인 내용, 원칙, 그 다음에 오늘 할 것이 주요 학자들의 이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학습자의 정의적 특징과 다중지능 이론, 그 다음에 다요인설, 길포트 이론을 중심으로 한 다중이론, 가드너의 이론, 이런 이론들을 이렇게 우리가 학습하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발달 이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에릭슨의 이론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선 에릭슨에 대해서 조금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에릭슨은 독일 출신이고 미국에서 활동을 한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주로 연구한 분야는 심리학이나 정신발달 쪽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신분석학파에 들어가겠죠. 이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첫째가 점성원리, 둘째 자아정체감, 셋째는 인간 발달의 위기 극복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발달은 유아기 초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노년기까지 총체적으로 이어지는 개념이다. 이런 것을 핵심 개념으로 연구한 학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에릭슨을 이해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릭슨은 5가지 정도의 가정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첫째는 자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는 단순한 중재자에 불과했던 자아, 그러니까 에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쾌락 중심의 이드와 슈퍼에고 도덕 윤리 기준의 엄격함을 가진 슈퍼에고 사이에 그것을 중재하는 에고, 자아가 프로이드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인식을 했었는데 에릭슨은 이 단순한 중재자에 불과했던 자아에 대해서 연구에 포커스를 맞추고 중요성을 부각시킨 게 이제 에릭슨의 연구 방향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생애를 발달해가는 존재다. 그래서 발달이 유아기나 아동기, 청소년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노년기까지 지속된다라는 발달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학자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남들과 어떻게 다르냐? 남과 다른 나를 이렇게 구별하고 인식하는 그런 과정을 연구한 학자가 에릭슨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사회라는 어떤 조직 안에 소속이 되고 거기에 있는 사회 구성원들과 어울리면서 인간 발달을 해나간다라고 본 것이 에릭슨이 인간을 본 관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각 발달 단계마다 발달 과업과 위기가 존재한다. 이걸 잘 해결하면 건강한 사람으로 일생을 잘 마무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어느 한 단계에서 그 발달 단계에서 수행해야 될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걸로 인한 후유증과 장애가 따라온다라고 인간 발달을 8단계로 나눠서 설명한 학자를 에릭슨이라고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에릭슨은 유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8단계로 구분을 해서 인간의 발달을 설명했는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릭슨은 1단계가 0세에서 1세까지. 그래서 발달 과제는 신뢰감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죠. 신뢰감과 그것이 제대로 과제 성취가 안 되면 불신감으로 남아서 평생에 이걸로 인한 신뢰로 인한 어떤 문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발달 단계 첫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감이라고 그랬어요. 뭐 교재 가지신 분 92페이지를 보세요. 출생서부터 1세까지 해당되는데 욕구가 일관되게 충족되면 신뢰감을, 그렇지 못하면 불신감을 발달시킨다. 그러니까 아기 때 나서 뭐든지 언어로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상태니까 울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배가 고파도 울고, 기저귀 젖어도 울고, 아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무슨 욕구가 있을 때, 불편할 때 울음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을 할 때 주 양육자가 이제 주로 아이를 양육하는 주 양육자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머니가 될 수 있겠죠.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주 양육자가 이제 달라진 경우도 많아요. 어린이집에 아이가 일찍 입학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양육이 되어진다든지 아니면 할머니가 키워주신다든지 개인 사정이 있지만 어쨌든 주 양육자에 의해서 아이의 이 불편함이 신속히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해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중요한 가치는 일관성과 계속성과 동일성이에요. 아이가 울면 언제나 비슷한 형태로 반응을 해주고 그것이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아이는 마음 가운데 세상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서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데 주 양육자가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이 일관성, 계속성, 신뢰, 동일성이 무너지면 아이가 불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릭슨의 발달 이론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어서 안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제인데 너무 지나치게 신뢰라는 것에다만 우리가 모든 가치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너무 타인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이 신뢰만 하면 사실 조심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남에게 잘 속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다른 하나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신감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다. 이거는 견제, 조심성, 자기보호 이런 것으로 작용을 하겠지요. 첫 단계는 바로 이런 신뢰감과 불신감에 대한 발달 과제. 두 번째 단계가 1세에서 3세까지 해당되는데 자율성과 수치심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 자율성이 길러진다. 과보호나 도움의 결핍은 자기 능력에 대한 회의감이나 수치감으로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1세에서 3세까지 아동들의 발달에서 보면 뭘 하냐면 소근육 발달이 되어지면서 내가 스스로 뭔가 발달되어진 근육을 활용해서 내 일을 내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밥도 내가 먹어보고 싶고 양말도 내가 신어보고 싶고 또 궁금한 것은 가서 내가 만져서 뭐에 이것이 어떤 건가를 알아가고 싶고 이런 욕구가 생길 때가 1세에서 3세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어른들이 그 아이들이 사실은 하고자 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대로 두면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못하게 하죠. 엄마가 해줄게, 선생님이 해줄게, 할머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이러다 보면 아이가 자기에 대한 무능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바본가 봐, 나는 이런 것도 못하나 봐 하면서 수치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1세에서 3세에는 어른이 볼 때는 굉장히 미숙하고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가 스스로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자기가 자율성을 가지고 내 문제에 이렇게 경험을 쌓아나가는 그런 발달 과제를 두 번째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주도성 대 죄책감입니다. 3세에서 6세까지. 이때쯤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가정이라는 집단을 떠나서
또래 집단에 소속이 되는 경우가 많죠. 어린이집을 가든지 유치원을 가든지 친구들을 만나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다양하게 몸을 움직여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시기가 3세에서 6세예요. 그래서 호기심도 많고 뭔가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 언어 발달이 되면서 질문도 굉장히 많아지죠. 궁금한 게 많으니까. 이럴 때 이 아이들을 3세에서 6세를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는, 아이는 단기 기억을 해요. 기억을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들으면은 그때는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오래 지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물어본 거를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귀찮아하거나 그다음에 너 문제 있는 애 아니니? 하고 무시하거나 그거 지난번에 얘기해줬잖아 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면 아이는 죄책감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왜 엄마를, 선생님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나는 문제가 많은가 봐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져요. 그 다음에 3세에서 6세가 또래 집단이 소속이 되어지니까 아이들이 뭐를 해야 돼요? 또래가 생기면 그 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탁월하고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어지는 거죠. 그 결과 주도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하나의 아이가 리더가 된다는 거는 뭐예요? 주변의 아이들이 그 친구를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함께 어울려주고 할 때 걔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세에서 6세까지의 아이들은 이런 뭔가를 성취하는 경험을 많이 해주게 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요 단계 아이들이 이렇게 발달해 가면서 보이는 행동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지나친 과잉 보상 행위나 히스테리로 성격 이상이 되지 않도록 너무 많은 것을 물질적인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칭찬도 사실은 보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남발을 하면 아이에게는 그닥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가 왜 칭찬을 받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계속 칭찬을 받다 보면 칭찬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보상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보상도 되지만 이런 심리적 보상도 사실은 잘 조율을 하는 것이 아이들이 3세에서 6세 단계에서 주도성과 죄책감의 문제를 건강하게 잘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에 가면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예요. 만 6세에서 11세 초등학교 시절 그 시기를 요 발달 과제가 근면성 대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면성 하면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쭉 통념이 일상적으로 들어왔던 개념이 근면성은 아주 부지런한 거, 사람이 성실한 거 이런 것을 근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에릭슨이 말한 근면성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근면성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는 것은 하는 거.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고 싶어도 참는 거. 이런 힘을 근면성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시켰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니까 학교 가기 싫지만 학교를 가는 것, 이게 근면성이에요. 숙제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오라고 하는 과제니까 숙제를 해서 내는 것, 이게 근면성이에요. 게임하고 싶고 친구들하고 놀고만 싶어요.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참고 정해진 시간 안에만 뭐 어떤 약속을 해서 지키면서 그 시간을 지키는 것, 이게 근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초등학교 단계에서 키워주지 않으면 자기 조율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엔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고 성공을 한 아이는 그 뒤에 조금 다음 단계에 넘어가서 자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자기 조율 능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4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5단계에 가면 자아 정체감,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체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가 되겠죠. 중고등학교 그 또래 청소년기에 해당되는데 자신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지각하면 자아 정체감을, 그렇지 못하면 정체감의 혼란을 발달시키는 단계가 이때입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서 역할을 통합하여 자기 자신의 동일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정체감을 가지게 된다. 정체감은 뭐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해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는 바로 그런 거죠. 심리적으로 이때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내가 이런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에 보면 부모님이 도와주고 어른들이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나의 정체감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는 시기가 이때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 때 아이들이 행동이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막 돌발적인 어떤 행동, 들쑥날쑥한 감정의 기복 이런 것을 보면서 쟤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는데 사실은 그런 혼란스러움 때문에, 심리적 혼란 때문에 아이들이 자아 정체감을 찾아가는 단계에서 보여지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단계에 보면 이제 20세에서 34세. 이게 참 재미있지 않나요? 앞에서 그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 아이들이 첫 단계에서 신뢰감 대 불신감을 익히는 단계는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6단계에 와서 친밀감, 고립감 해서 20세로 오니까는 14년, 15년 정도로 텀이 길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나서 1년이 어른이 20세가 넘어서 10년, 15년 하고 비중이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자는 건 아니에요. 에릭슨도 요 20세에서 34세까지의 발달 과제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이때는 뭐냐? 사람들하고 폭넓은 교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성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관계의 폭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다양한 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이렇게 청소년기에서보다 조금 더 확대되어진 어떤 이성과의 관계, 대인관계 이런 것을 잘 확장시키는 단계가 20세예요. 그래서 20세에서 34세까지가 사회생활의 첫 발을 디디면서 인간관계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남녀관계라든지 이런 정신적, 육체적인 모든 것을 확장해 나가는 친밀감을 형성해야 돼요. 근데 이때 이 20에서 34세 단계에서 6단계 정도에서 이게 만약에 발달 과제가 이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겠죠. 직장 생활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가족관계라든지 친구관계라든지 모든 대인관계에서 다음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20세에서 34세 요 단계에서는 친밀감, 사람과의 친밀감을 잘 확장시키고 안전하게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에릭슨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7단계로 가서 보시면 7단계는 이제 더 넓어졌어요. 아까 15년, 14년, 15년이었는데 35세에서 60세까지. 이때는 생산성과 침체감이에요. 사실은 인생에서 꽃이에요. 어떻게 보면 장년기에 해당되는데 결혼을 해서 가족이 늘어나고 또 직업을 갖춰서 나 나름대로의 재산도 형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아는 폭도 넓어지고 자녀가 생기고 내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확보하게 되고 이래서 모든 것을 정말 내가 삶에서 그동안에 1단계 그 신뢰감 내 불신감 단계에서부터 쭉 성장해 오면서 나를 만들었던 것이 열매를 거두는 그런 확장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생산성이라는 거는 그런 확장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안 되면 그때 정말 내가 사업을 제대로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한다든지 결혼을 또 하지 못해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자녀도 없이 뭔가를 그 단계에서 수행해야 될 문제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침체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에릭슨 시대에 연구되어진 것은 이렇게 연구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생산성이라는 것을 꼭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런 데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자기 삶의 내 나름 방식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의 의미를 굳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여기에다가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내가 인간 누구로서 확장되어진 성취하고 싶은 그런 삶을 최대화시키는 것을 생산성의 의미로 보시는 게 이제는 현대적인 측면에서의 이해가 오히려 더 그쪽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 인생에서 노년기 이제 그 61세 이후에 사망할 때까지 이때인데 이때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 먹었다고 60이 넘었다고 해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전체 내가 살아온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내가 현재 삶에서 나에게 부여된 의미와 역할이 뭔지를 통합해서 정말 나의 자손이라든지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기를 잘 다듬는 작업을 하면서 내 삶을 성공적이었다, 만족하다, 감사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할까.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노년기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때에 우리가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것조차 포기하고 절망감에 빠져서 후회하고 또 누구한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과거를 돌아다 보면서 계속 아쉬워하고 이런 태도보다는 훨씬 더 통합성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개인에게도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보기 좋은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릭슨은 이렇게 나서 죽을 때까지 전체 과정을 8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발달 과제가 있고 그 발달 과제를 잘 성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맨 마지막 노년기에 가서 통합성이라는 것을 잘 쉽게 성취할 수 있다라고 발달 단계를 설명한 학자입니다. 두 번째가 피아제라는 학자입니다. 피아제는 스위스 심리학자고요. 특히 아동들의 발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그런 학자입니다. 피아제가 아이들을 보니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자기가 딸이 셋이 있는데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뭐 나이가 비슷비슷한 아이들인데 특정한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은 생각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3살짜리하고 5살짜리하고 아이들 똑같은 아이 같은데 3살이 세상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과 5살이 세상을 인식하고 뭔가를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지 발달을 4단계로 나눠서 연구한 학자가 피아제입니다. 피아제는 첫 번째로 감각운동기라고 해서 출생에서 2세까지 이때를 감각운동기라고 했는데요. 감각적 경험과 동작에 의해서 학습한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본다. 2세부터 대상 영속성을 인식하게 된다. 행동을 통해서 1차적으로 사고가 가능하다. 이 감각운동기의 특징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상 영속성은 2세부터가 아니고요. 10개월부터 8개월에서 10개월부터 만들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이때 0세에서 2세까지 제일 중요한 발달 미션은 과제는 대상 영속성이에요. 뭐냐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언젠가 어디엔가 존재한다라고 아는 것이 대상 영속성이에요. 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이 뚜루룩 굴러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눈앞에 공이 안 보이잖아요. 없어졌다, 공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이 없어지면 아이들이 찾아요. 이불도 들춰보고 책상 밑에도 들여다보고 공 어디 갔지 하고 찾아요. 이걸 왜 찾냐?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어디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이게 대상 영속성이에요. 근데 이런 대상 영속성은 뭐예요? 사람이 그 다음에 인지 발달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엄마가 나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는데 그 다음에 엄마가 안녕, 이따 엄마가 회사 갔다가 이따 올게 했을 때 아이가 엄마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엄마는 지금 회사에 갔고 이따가 올 거야.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 있어 라는 걸 알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드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안하고 계속 그 다음에 어떤 부정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발달, 감각운동기에서 중요한 발달 과제는 대상 영속성을 건강하게 잘 획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전조작기예요. 2세에서 7세까지라고 했는데 자, 2세에서 7세까지 감각, 동작, 행동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고 능력이 정교화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근육 발달이 되면서 그 전 단계보다는 미세한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언어 발달, 전조작기에 아이들이 한 3살 정도 되면 제일 중요한 발달 과제 중에 하나가 언어 발달이에요. 언어라는 거는 내가 말을 잘하는 거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세상을 잘 인식하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말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말을 잘하면 의사소통이, 타인과 의사소통이 잘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야, 너 참 똑똑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예쁜 말을 잘할까? 소통이 되고 인정을 받으면서 아이가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래서 언어 발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회성 발달, 그 다음에 학습 능력 발달, 사회성 발달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중요한 발달 과제예요. 그러니까 전 조작기의 언어 발달의 의미는 굉장히 이렇게 큽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역할과 견해를 고려할 줄 몰라.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이때 아이들이에요. 대상을 한 가지 관점에서만 본다. 그래서 그 피아제 이론 중에서 세계의 산이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아이들을 둥그렇게 앉혀놓고 가운데다 산 모양을 이렇게 모형을 입체적으로 세워놓고 산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그거를 입체적으로 볼지 모르고 자기가 보이는 것만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아중심적 사고의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 항존성이 발달하지 못해 항상 뭔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달하지 않아서 동일한 것을 순서를 바꾸거나 형태를 바꿔서 제시하면 동일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전 조작기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아중심적 사고, 비가역적 사고, 중심화, 변환론적 추론, 물할론적 사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짧게 설명하면 자아중심적 사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딱 자기중심으로만 세상을 인식. 그래서 요때 애들한테 이제 할머니가 전화를 해요. 그러면 아이가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가 할머니가 전화 오면 자기는 로봇을 보면서 할머니 전화를 받아요. 할머니도 이걸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로봇 진짜 멋있지? 봐봐.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도 이걸 똑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자아중심적 사고예요. 그 다음에 비가역적 사고. 비가역적 사고는 뭐예요? 어떤 형태가 바뀌어도 본질, 질량 자체가 바뀐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제 밀가루 반죽을 똑같은 분량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어떤 게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똑같아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쪽에 있는 밀가루 반죽을 넓게 펴요. 넓적하게 펴요. 자, 변하진 않았어요. 무게는 변하진 않았는데 아이들에게 다시 물어봐요. 자,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똑같은 밀가루 보여줬었지? 자, 이거는 이렇게 보면 어떤 게 많을까요? 어떤 게 클까, 무거울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게 많아요? 라고 물어보면 100% 아이들은, 전조작기 아이들은 밀가루를 넓적하게 핀 것을 다 손으로 지적하면서 이게 많아요 라고 대답해요. 분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의 본질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본질이 안 바뀐 거는 이해를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반응을 하는 단계를 요 비가역적 사고. 그 다음에 물할론적 사고는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생명이 있다. 근데 이것도 단계가 있어요. 전조작기 초기에는 모든 것이 다 생명이 있어요. 책상도 생명이 있고 모든 것, 모든 물건이 다 생명이 있어서 그렇게 인식하지만 이제 전조조작기 후기로 가면 움직이는 것만 생명이 있다. 라고 생각해요. 움직이는 것만 이렇게 이제 사고 발달, 인지 발달이 되어 갑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가 7에서 11세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나이예요. 그래서 전 조작기하고 구체적 조작기 오면 애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바뀌어요. 관찰에 근거해서 논리적 추리력을 갖는다. 자기중심성이 약해져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탈자기중심성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기 때문에 협동하고 그 다음에 함께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구별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항존성이 발달해서 가역이 가능하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전에 그 전조작기 아이들은 선생님이 양쪽에 똑같은 비커 물을 똑같은 양의 물을 보여주고 얘들아 어떤 물이 많지 하면 아이들이 똑같아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비커가 모양이 달라요. 하나는 길고 좁은 병, 하나는 밑바닥이 밑이 넓은 병에다가 똑같은 물을 아이들이 보는 데서 쏟아요. 그러면 좁고 긴 병은 당연히 높이가 높이 채워지겠죠. 밑이 넓은 병은 얕게 그 물이 채워지겠죠. 전조작기 아이들은 그런 상황을 눈에서 보면서 다시 선생님이 질문을 해요. 자, 어떤 물이 많으니? 그러면 아이들은 전조작기는 100% 이쪽 좁고 긴 병이 물이 많아요 라고 대답해요. 왜냐하면 그게 높이 올라 있으니까. 그렇지만 구체적 조작기로 오면 똑같은 실험을 아이들에게 하면 똑같아요 라고 대답을 해요. 항존성, 존재한다. 항상 똑같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발달을 해서 이렇게 뭔가를 더하거나 빼지 않으면 그것은 항상 같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이들에게는 이제 학습이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11세 이후에는 아이들이 형식적 조작기라고 그래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논리력, 추리력을 갖고 탈중심화, 나 중심에서 타인에 대해서도 공감 능력도 생기고 또 이렇게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먼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생기고 가역성, 추상적 사고가 발달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가능하냐 하면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 교육이 가능해요. 아이들에게 그 전 단계에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과학적인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공부를 시키면 이해가 가능해요. 우리나라 커리큘럼에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어야 과학이라는 개념을 아이들에게 학습으로 이렇게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동들의 뇌발달, 인지발달의 그 특징을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연구해 보면 요때쯤 되어야 아이들이 11세 정도 되어야 그런 공부를 시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커리큘럼 구성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보그의 이론이 나옵니다. 콜보그의 도덕성 발달. 콜보그도 인간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도덕성도 발달해 가는지를 밝힌 것이 콜보그라는 사람입니다. 콜보그는 그 앞에 있는 에릭슨이라든지 피아제 인지 발달뿐만 아니라 인간이 심리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심도 발달 단계를 거쳐간다. 이렇게 본 학자입니다. 도덕 발달 단계는 자기 규제성 여부에 근거해서 타율적 단계와 자율적 단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교재의 99페이지에 이 유명한 콜버그의 질문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거나 들은 적이 있어요. 도덕성 발달 이론을 처음에 설명하기 위해서 콜버그라는 학자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부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약제사가 암 치료를 개발했다. 약제사는 제조비보다 10배나 높은 가격으로 그 약을 팔려고 약값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구하러 다녔지만 그 약값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약제사에게 먼저 약을 주면 나중에 꼭 갚겠다고 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약제사는 내가 오랜 세월 동안 힘들이고 약을 개발했으니까 나도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약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약을 훔쳤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약방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약을 훔친 남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의 도덕 단계가 어느 단계인가를 분석한 게 홀버그 이론이에요. 첫째로 1단계, 1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1수준 전 인습기에서 1단계가 복종의 단계, 벌과 복종의 단계, 2단계가 욕구 충족 지향의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1단계는 그런 거예요. 신체적 벌을 피하기 위해서 규칙에 복종한다. 무서워서 안 하면 혼나니까 그렇게 말을 듣는 것, 이게 1단계 가장 낮은 수준의 도덕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 표면적 결과만으로 도덕을 판단한다.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표면적인 결과만으로 얘기는. 엄마 말은 잘 들어야 착한 어린이니까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콜버그의 질문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아내를 죽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내가 남편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신으로부터 그런 어떤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가서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에게 약을 갖다 줬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이거보다 조금 더 발달된 단계가 욕구 충족 지향 단계예요.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도덕 가치를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거죠?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뭐가 나 스스로가 만족하는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콜버그 질문지에 보면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의 생명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자기중심적 실리적 요소가 적용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아내를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자기 욕구잖아요. 그것이 충족되어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는 도덕적 행동을 했다 아니다를 가르는 기준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로 가면 대인관계 조화 지향 단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중요시하고 관계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도둑질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훔친다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뭐 이런 평가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기준이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는 단계가 3단계. 그래서 아까 콜버그 질문지에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음으로 약국을 부수고 약을 훔친 것은 잘못이다 라는 답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3단계 정도의 도덕적 의식을 가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단계에 가니까 사회 질서와 법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키는 방향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까지 발달을 했어요. 질문지에 보면 훔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은 자기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와 관계없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무리 위독을 해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돈을 빌리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약을 사서 아내에게 먹이는 것이 정당하지,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문을 부수고 약을 훔친 것은 변명밖에 안 되고 정당한 일은 아니다라고 답을 하는 것이 4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인습기가 됩니다. 후인습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인정하는 도덕적 원리에 근거해서 법이나 관습보다는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을 후인습기라고 해요. 그 5번째 정도의 수준이 되면 개인의 권리 존중, 가치나 관점의 상대성을 도덕적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아까 약을 훔쳤잖아요. 약을 훔친 것은 법률적으로 잘못이지만 약을 훔친 행위 자체는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 존중,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행동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되는 인식을 하는 것. 그러니까 앞 단계는 법이나 규칙, 질서에 얽매여서 사람을 평가하는 단계였다면 이제 조금 더 그것이 발전되어서 개인의 생명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것이 배경이 되는 거죠. 이게 5단계. 마지막에 보편적 도덕 원리 지향 단계에 가서 보면 그 콜버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요. 인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용서되어야 한다. 약을 훔치는 것은 옳은 행동이라고 판단된다면 훔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판단된다면 남편은 자신의 부인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에게라도 약을 훔쳐서
도와줘야 된다. 확대가 됐어요. 5단계에 나의 가족, 내 아내 이렇게 좁은 범위 내에서 용납되던 행위가 이제는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이 인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면 그것이 용납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된다라고 이해의 폭이 넓어졌죠. 그래서 이런 콜버그의 도덕 발달에 대해서도 6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도덕성도 나이를 먹고 교육을 받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발달을 해간다라고 본 것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헤비거스트의 발달 이론이 나옵니다. 101페이지에 보시면 헤비거스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발달 과업이란 각 발달 단계에서 획득돼야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제인데 만약 그 단계에서 그것을 획득하지 못하면 적응의 장애가 되는 행동 특징 및 준비에 관련된 이론이다. 제가 오늘 이거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인터넷을 조금 찾아봤는데 평생에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뭐가 있대요. 뭐냐면 외국어를 익히는 거래요. 외국어는 처음에 듣고 말이라는 걸 습득할 때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면서 발달을 해가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처음에 말을 배울 때 글자를 알고 뭐 내가 엄마의 말을 듣고 바로 말을 할 수 있어서 언어 발달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달이 익숙해지는 시기, 결정적 시기라고 그래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영어를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렇다. 결정적 시기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냐? 0세부터 보통 한 4, 5세까지. 그때 그 언어에 대한 우리나라 말이든 영어든 그 나라의 그 언어를 우리가 많이 접하고 듣고 사용하는 것이 그 단계에서 지나가면 다음에는 영어를 아무리 배워도 우리가 원어민처럼 구사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인터넷에서 봤어요. 발달 과업의 헤비거스트의 발달 이론. 일생 동안 발달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3개로 나눴어요. 사회의 규범과 기대,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조건, 개인의 철학적 이상이나 가치관 이렇게 3개가 합쳐져서 서로 3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람들은 발달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아기의 발달 과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동기의 발달 과업이 있고 청년기의 발달 과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 교재를 보면 뭐 신체적인 거, 정서적인 거, 언어적인 거, 사회성 이런 것이 다 유아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아동기의 발달 과제는 뭔가, 청년기의 발달 과제는 뭔가, 이게 다 분류가 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유아기든 아동기든 청년기든 발달 단계에서 그때 주어지는 발달 과업을 잘 수행할 때만 통합적으로 사람이 정상적인 건강한 발달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여기 우리 교재에는 지금 7개 정도로 7개만 소개를 해놨는데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 뒤에 자연적 지능이라는 것이 추가가 됐고요. 여기 보면 여기 기능 그랬는데 가드너는 지능이라는 말을 썼어요. 언어적 지능은 뭐예요? 말재주, 글솜씨, 세상을 이해하고 만드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체 지능이 있죠. 신체 지능. 춤, 운동, 연기 등을 남보다 쉽게 익히고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둔해요. 몸이 둔하고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갈 수 있지만 남보다 탁월할 수는 없는 그런 지능을 말하는 거예요. 음악 지능, 노래 부르기, 그 다음에 리듬감, 박자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죠. 음악 지능. 그 다음에 논리 수학 지능이 있어요. 모든 것을 숫자나 규칙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익히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숫자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 논리 수학 지능. 그 다음에
공간 지능 있죠. 도형, 그림, 지도, 입체, 설계 등의 그런 상징적 체계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적성을 보이는 능력. 그래서 길을 잘 찾는다든지 공간 지능이 있는 거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기 성찰 지능이 있어요. 개인 내 지능이 자기 성찰증인 자기의 심리와 정서를 파악해서 표출하는 능력.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다음에 개인 간 지능은 인간 친화 지능이에요. 대인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과의 능력을 말하고요. 여기 없지만 8번째가 자연 친화 지능이 있어요. 환경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능력. 그래서 이런 꽃을 잘 기른다든지 동물을 잘 기른다든지 하는 능력을 가진 자연 친화적 능력을 8번째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을 하면 사실은 가드너 지능 이론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검사도 한번 해보면서 자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집에 중학교 이상 자녀가 있는 분들은 검사지를 가져가서 아이들을 한번 테스트해서 우리 아이는 어떤 쪽에 지능이 발달되어 있는가 이걸 좀 알면 아이의 그 장래 진로에 대해서도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부모와 이렇게 부딪힘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비대면 수업에 갈 때 이 가드너 지능 테스트를 한번 검사 도구로 가져가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날 적용을 해서 시간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한번 가드너 지능 테스트를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다음 주는 대면 수업입니다. 4월 24일 토요일날 2교시 수업은 한 11시 정도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뵐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오늘 하여튼 긴 시간 복잡한 내용을 빨리 소화하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음 주는 제가 최대한 가드너 다중지능 이론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한 주 잘 지내시고 학교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